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종의 근대사 삼국지 제116부 철종의 죽음, 깊어지는 장동 김문의 고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63년 12월 8일 조선의 국왕 철종이 불과 33세의 젊은 나이를 일기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철종은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강화도령으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뭐 관련해서 아주 옛날 영화긴 하지만 영화도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고 있다가 언제 뭐 사약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삶이었죠. 그러다가 무슨 신데렐라 마냥 정말 뜻하지 않게 하루아침에 보위에 올랐던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했던 임금이었습니다. 당시 철종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19세였어요. 19세면은 사실상 성인이고, 원래는 이제 바로 친정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종은 수렴청정을 받게 됩니다. 왜냐? 유배 생활을 하다 왕이 된 케이스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제왕학을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이렇다 할 세력 기반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계셨던 순조의 왕비 순원왕후 김씨의 수렴청정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이게 또 조선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는데 대비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수렴청정을 한 거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철종은 3년간의 수렴청정을 받고 나서 이제 비로소 친정을 시작하게 됐는데 다만 이제 친정을 했다고는 해도 여전히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은 순원왕후 김씨의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3년 가지고는 사실은 좀 부족했다라는 거죠. 1857년 순원왕후 김씨가 세상을 뜨자 철종은 본격적인 친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미 왕이 된 지 8년 차였죠. 사실 이쯤 되면은 앞선 왕들의 사례를 봤을 때 이제 슬슬 막강한 권력을 가질 시점이에요. 국정 경험도 충분하겠다. 자기만의 측근 신하들도 만들어졌겠다. 이제 막강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나갈 타임이 왔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장동 김문이 국정을 장악해왔기 때문에 즉위한 지 8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철종한테는 여전히 이렇다 할 측근 세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렇다 할 권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저 장동 김문들에게 모든 것을 휘둘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은 장동 김문이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했기 때문에 만약에 장동 김문들이 이때 당시 이제 관료들이 일종의 파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 비스무리한 것으로 피혐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자면은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의혹을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청문회가 열릴 정도 수준의 스캔들이 터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의혹이 해명될 때까지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는 당분간 일을 하질 않고 집에 들어가서 근신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걸 피혐이라고 그래요. 혐의를 피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제 사건이 일단락되면은 혐의가 없다라고 판정이 났을 경우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피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장동 김문들이 거의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일종의 동맹파업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어느 누군가가 장동 김문을 공격했습니다. 저 너무 해먹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당분간 혐의가 사라질 때까지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요. 근데 혼자만 물러나는 게 아니라 같은 장동 김문 라인들이 싹 다 물러난다는 거예요. 뭐 이제 같은 일족이니까 저희도 책임지겠습니다 하고서 같이 물러난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같이 연대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만 사실은 이거 일종의 항의거든요. 그래서 거의 동맹파업에 가까운 효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장동 김문들이 피험을 하기 시작하면은 국정이 그대로 마비가 됐기 때문에 철종 입장에서는 함부로 장동 김문들을 건드리기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철종은 앞에 있던 왕인 헌정하고 다르게 적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방계 출신이에요. 방계 출신인데다가 유배지에서 또 왕이 됐다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철종은 위축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정통성이 좀 약해도 너무 약한 왕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조선 왕들 중에서도 철종은 유달리 제2내는 이렇다 할 자신만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한 채 허수아비 신세나 다름없는 왕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다른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숙종 같은 경우 이 사람 15살에 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5살이면 어린 나이고 원래는 수렴청정을 받을 법한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친정을 했어요. 왜냐? 이분이 진짜 골든보이예요. 아버지였던 현종, 적장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할아버지였던 효종, 뭐 차남으로 왕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서자 계열은 또 아니에요. 그러면서 숙종은 아버지가 적장자다 보니까 본인은 거리낄 게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숙종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신만만한 군주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왕의 나이보다도요. 사실 뭐가 조금 더 중요하냐면 제가 볼 때는 정통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종 같은 경우는 그런 정통성이 많이 좀 이제 부족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대로 된 이제 자신만의 정치를 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철종. 결국에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점차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잊기 위해서 주색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철종 너 처음부터 막 주색에 빠졌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다 안 되니까 본인도 이제 힐링을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주색에 손을 대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화근이 돼가지고 병을 얻게 돼서 세상을 뜨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불우한 인생을 살다간 철종. 더욱 불행했던 것은 자식복도 굉장히 없었다는 거예요. 철종은 철인왕후 김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얻었고 후궁들 사이에서도 아들 몇 명을 좀 두긴 했는데 어쩐 일인지 하나같이 다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철종이 일반인이었다면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불행이었겠죠. 하지만 철종은 임금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군왕이잖아요. 그랬던 만큼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후사가 끊긴 상태에서 철종이 승하를 해버리자 조선 왕실은 다음번 왕위 계승을 두고서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모로 심란하기는 장동 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세월 좋았죠. 장동 김원들은 무려 60년에 걸친 세도를 부려왔고 특히 철종 때 그 세도가 정말 절정에 달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장동 김문은 세간에서 인식되는 것처럼 결코 무리수를 더 가면서 무소불위에 막가파식 철권을 휘두르는 그런 집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동아저씨 같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장동 김문은 이런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이었는데 정치란 무엇이냐 했을 때 정치란 결국에는 명분 노름이고 언제나 선명한 이념 그리고 확고한 명분을 먼저 차지하는 쪽이 권력을 장악하기 쉽다는 그런 정치의 기본적인 생리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장동 김문은 기사왕국 당시 송시열하고 함께 사사됐던 바로 김수항의 가문이죠. 그 김수항 이래에 내내 조선 후기 정치투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장동 김문은 김수항 이후에도 김창집, 김재겸, 김선행 등 4대에 걸쳐가지고 당쟁에 휘말려서 다 사약을 받았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노론 중에서도 상당히 명가였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당쟁이 가장 처절하게 희생됐던 가문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도 따랐다는 거죠. 그렇게 사약을 받아가면서 언제나 놓치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은 명분과 정당성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명분과 정당성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리학적인 이념에 굉장히 충실했던 집단이었다는 거죠. 요즘식으로 따지자면 헌법적 가치에 정말 충실했던 집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동 김문은 투쟁을 거듭할수록 노론의 정통성을 개선한 명가 중의 명가로 점차 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른 가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장동 김문이 정말 고생 많이 했지. 그렇게 사약을 받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가면서도 성리학적인 이념을 가장 명확하게 지켰던 집단, 그리고 우리 노론의 정통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집단, 그거는 장동 김문이 맞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처럼 무수한 희생을 치러가면서 이념적인 선명성을 획득한 장동 김문은 점차 막강한 가문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치투쟁에서 확고한 정통성을 확보한 장동 김문.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장동 김문은 김조순의 딸인 순원왕후 김씨가 순조의 왕비가 된 이래
계속 외척의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김조근의 딸이었던 효현왕후 김씨가 헌종의 왕비가 되고 김문근의 딸인 설인왕후 김씨가 철종의 왕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조선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이처럼 장동 김문은 자신들의 가문에서 3대에 걸쳐서 왕비를 배출하면서 그야말로 우길승천하는 기세로 조선의 권력을 독점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장동 김문의 라이벌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뭐 풍양 조씨, 반남 박씨인데 사실 이들도요 별다른 권력이 없었어요. 헌정 때가 교과서상으로는 이제 풍양 조씨 시대라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헌정 때도 장동 김문의 시대였고 풍양 조씨는요 기껏해야 권력의 한 귀퉁이를 차지한 채 그것도 어디까지나 장동 김문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귀퉁이를 차지한 채 그냥 거기서 이제 조용히 놀고 있을 뿐이었지 더 이상 장동 김문의 경쟁자는 존재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3대에 걸쳐서 왕실의 외척이 된 장동 김문은 강력한 권력을 구축하며 세도 정치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장동 김문은 가장 정통성 있는 명분을 확보한 자신들이 국정을 장악함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이어졌던 처절한 당쟁이 마침내 종식되었다라고 자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게, 적어도 이제 막 정조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나름 이제 그런 사약 드링킹 시대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영조, 정조가 그걸 좀 어떻게든 제어를 해보려고 탕평 정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약 페스티벌 시대가 확실히 순조 후반부, 장동 김문이 세도 정권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거의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사약 받은 사람은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집단 옥사는 더 이상 등장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동 김문은 나름 그것을 자신들이 집권한 이후에 달성한 성과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가장 명분적으로 완벽한 우리가 권력을 장악하니까 봐라 이렇게 정치가 안정되지 않았냐. 이제 더 이상 그런 대규모 옥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뭐 천주교 박해가 좀 일어나긴 했죠. 아무튼 이제 그게 나름 장동 김문이 내세웠던 정책적 성과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권력을 장악한 장동 김문은 김조선 이후에 그의 아들인 김자곤이 무려 이제 24년간 가문을 이끌어와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김유근이 잠깐 권력을 장악했다가 김유근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인 김자곤이 24년간 가문을 캐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자곤이 이 시대의 사극에서는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인데 개인적으로는 영화 명당에 나오는 김자곤 캐릭터가 가장 인상 깊긴 했어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영화 명당에 나오는 김자곤 캐릭터는 실제 역사 속의 김자곤하고 정말 괴리감이 큽니다. 김자곤은 절대 이렇게 막가파적인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영화 명당에 나오는 김자곤은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처럼 그런 난세의 간웅이자 패권을 장악한 권신 중의 권신으로 묘사를 했는데 실제 김자곤은 그런 스타일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김자곤이 뭐 부정부패를 좀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킨 거는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저런 엄청난 권신의 형태는 또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철정 무렵에 가면은 이제 병자 돌린 사람들 김병기, 김병학, 김병국 등이 핵심 실세로 현재 떠올라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장동 김문들의 치세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철종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거 정말 심란해졌다는 거죠. 왜냐면은 다음번 왕위 후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거머쥔 것이 대비인데 그게 어떤 대비였냐면은 하필이면은 자신들의 장동 김문 가문이 아니라 풍양 조씨 가문의 효유 대비였다는 거예요. 물론 현재 장동 김문은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10분 활용한다면은 다음번 왕위 후계 문제는 어렵지 않게 장동 김문의 입맛대로 고르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보유한 장동 김문은 뜻밖에도 여기서 그 힘을 사용하는데 주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동 김문은 정치투쟁에서 명분을 잃게 될 경우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오랜 경험을 통해서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장동 김문이 언제나 명분적인 우위를 선점함으로써 오늘날의 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장동 김문을요 뭐랑 좀 비교해보면 재밌냐면은 지금 현재 일본의 조슈번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장동 김문도 그렇고 조슈번도 그렇고 공통점은 그거예요. 둘 다
이념적인 선명성을 확실하게 확보했던 집단들이었다는 거죠. 장동 김문의 경우에는 노론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점, 그리고 성리학적인 이념을 그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점, 바로 이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시원의 경우에는 시대가 요구했던 존왕양의를 가장 강력하게 수행을 함으로써 한때나마 교토 조정을 장악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양자 간의 차이도 있어요. 아마 이거는 양쪽의 정치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선은 어쨌든 중앙 집권적인 관료제 국가다 보니까 장동 김문이 이렇게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무리수나 힘에 의한 정치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명분과 이념을 계속 사수를 해나감으로써 장동 김문은 장기 집권을 성공시켰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조시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방 권위 중앙 정계에 난입해가지고 그렇게 권력을 차지한 거다 보니까 아직은 일본은 봉건 사회잖아요. 그래서 힘의 논리가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시원 같은 경우는 수틀리면은 정말 막합파 기질을 얼마든지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장동 김문과 조시원의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장동 김문이 효유 대비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한을 무시한 채 힘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다면, 즉 조슈번처럼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전형적인 자승자박이 될 것이고, 이게 조선의 그 정치 풍토에서는 성공하기 힘든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언제나 정치 투쟁에 있어서 명분과 절차를 중요시 여겼던 장동 김문 입장에서는 고약한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감히 효유 대비의 후계 결정권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과연 효유 대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가급적 효유 대비가 장동 김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뿐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조선 왕실과 장동 김문은 각자 속내를 감추고 열심히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좌중은 최종 결정권을 거머쥔 효유 대비의 입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과연 효유 대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